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금융계의 퍼즐, 이걸 한번 같이 풀어볼까 합니다. 한때 에스페익 킹으로 불렸던 인물이죠. 차마스 팔리하 피티아. 그런데 그가 내놓은 에스페익들 대부분이 나중에 크게 폭락하면서 사실 명성에 큰 흠집이 났었잖아요. 바로 그가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이라는 아주 거창한 이름의 새 에스펙, 그러니까 기업인수 목적회사를 내놨습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이걸 출시하면서 정작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이거 사지 마세요. 당신들 위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뭔가 좀 이상하죠? 좋은 물건 만들어 놓고 사지 말라니. 오늘 저희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기묘한 상황, 그 속사정이 뭔지, 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 건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제대로 풀어보죠. 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케이스예요. 단순한 금융상품 출시, 그런 걸 넘어서요. 이건 뭐랄까, 현대 금융 시스템의 어떤 허점, 그리고 또 진화 가능성, 투자자 심리, 그리고 그 차마스 팔리아 피티아라는 인물의 아주 복잡한 계산 같은 거, 평판 관리 전략, 이런 것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창문 같아요. 아마 오늘 이야기 들어보시면 금융시장이 실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뒤에 어떤 힘들이 작용하는지 좀 더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단 기본부터 좀 짚어보죠. 에스펙, 기업인수 목적회사.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이게 뭐고 또 과거에 왜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지 궁금하실 분들 많을 것 같아요.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는 좀 뼈아픈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과거 에스펙, 이게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슈퍼잭을 아주 쉽게 비유하면요. 백지수표 회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단 투자자들한테 돈부터 모아요. 그래서 빈 껍데기 회사를 먼저 상장시키는 거죠. 그리고 한 2년 정도 시간을 줍니다. 그 안에 괜찮은 비상장 기업을 찾아서 합병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선자금 확보 후 목표 선정이군요.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과거의 전통적인 스파잭 구조가요. 그 스폰서, 그러니까 이 빈 껍데기 회사를 처음 만든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너무 유리하게 설계가 되어 있었다는 점이에요. 스폰서에게 너무 유리했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요? 스폰서는요, 아주 적은 초기 자본으로 어떨 때는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으로 회사 지분의 상당 부분, 보통 한 20% 정도 되거든요. 이걸 창업자 주식 형태로 딱 확보하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기업이랑 합병을 하든 심지어 합병하고 나서 주가가 공모가 아래로 막 떨어져도요. 스폰서는 초기에 워낙 싸게 지분을 확보했으니까 손해는커녕 어마어마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합병 대상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공하든 말든 일단 합병만 시키면 스폰서는 자기 이익은 보장받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야, 듣고 보니 이게 바로 그 도덕적 해이, 모럴 외저드 문제군요. 스폰서랑 일반 투자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달랐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스폰서의 최우선 목표는 어떻게든 합병 성사시키기, 이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합병할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인지 장기적으로 클 수 있는지 이런 거에는 상대적으로 좀 덜 신경 쓸 요인이 컸던 거예요. 실제로 예일 법률 저널 같은 연구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과거 수많은 스펙들이 좀 부실한 기업하고 합병하거나 너무 비싸게 합병했다는 논란 속에 주가가 폭락하면서요. 특히 정보가 좀 부족했던 개인 투자자들한테 정말 막대한 손실을 안겼죠. 그리고 스패킹이라고 불렸던 그 차마스 팔리아 피티아 역시 이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마켓워치 같은 데서 분석한 걸 보면 그가 주도했던 이전 스펙들 있잖아요. 합병하고 나서 주가가 90% 이상 폭락한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90%요? 와. 네, 그러니 그의 명성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었죠. 과거 스패킹의 구조적인 결함, 그리고 그로 인한 폐해, 또 스패킹의 그런 뼈 아픈 과거까지. 배경이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팔리아 피티아가 이런 과거의 실패를 딛고 이번에 내놓은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 스펙. 이건 뭔가 다르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를 시도했다는 건가요? 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성과 기반 인센티브 구조, 이걸 도입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과거처럼 스폰서가 처음에 그냥 헐값으로 지분 잔뜩 확보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합병 이후에 실제로 회사 주가가 올라야만, 그래야만 스폰서가 자기 지분에 대한 권리, 이걸 베스팅이라고 하거든요.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설계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폰서도 자기 몫을 챙기려면 합병하고 나서 주가를 열심히 끌어올려야만 하는군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연동되는 방식인가요? 구체적으로 보면요. 합병 후에 주가가 공모가 대비해서 50% 오르면 스폰서 지분 일부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고요. 또 75% 오르면 또 일부, 그리고 100% 상승, 즉 2배가 돼야 나머지 지분 전체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그런 식이에요. 단계별로 목표 주가를 달성해야 스폰서도 보상을 받는 거죠. 단계별로요? 네. 팔리아피티아 본인도 이렇게 말했어요. 거래가 실패하면 아무도 돈을 벌 수 없고 성공해야만 모두가 함께 이익을 얻는다. 이론적으로는 과거의 그 스폰서만 배불리는 구조, 즉 도덕적 해이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개선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 듣고 보니 확실히 과거 모델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스폰서가 단기에 그냥 이익만 챙기고 빠지려는 유인을 없앤 거네요. 장기적인 성공의 운명을 같이 걸도록 만든 구조다. 그럼 이제 스폰서랑 일반 투자자가 정말 같은 배를 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뭐 결국엔 또 다른 방식의 문속임일 가능성 같은 건 없을까요? 이론상으로는 분명히 진일보한 구조라고 봐야죠. 스폰서의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그러니까 주가 상승이랑 직접 연결시켰으니까요. 이제 스폰서 입장에서도 정말 좋은 기업을 신중하게 발굴해서 적정 가치에 합병하고 합병 후에도 기업 가치를 높이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유인이 생긴 셈이죠. 그렇죠. 그래야 자기도 돈을 버니까. 네, 과거의 그 이해상충 비판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답변인 셈이에요. 하지만 이게 정말 의도대로 잘 작동할지는 이건 좀 지켜봐야 합니다. 뭐 시장 상황이라든가 다른 변수에 따라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혹시 또 다른 형태의 허점이 발견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핵심은 이거예요. 스폰서 먼저 챙기기 구조에서 다 같이 성공해야 챙기기 구조로 바꿨다는 건데 과연 이게 시장의 신뢰를 되찾고 실제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인 거죠. 이론적으로는 확실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지점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야심차게 개선된 구조의 SPAC를 내놓으면서 왜 그는 갑자기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건 당신들을 위한 게 아니니까 투자하지 마세요라고 경고를 했을까요? 이건 뭐랄까, 최고의 셰프가 최고의 요리를 내놓고 손님한테 이거 드시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격인데 정말 알쏭달쏭합니다. 이 경고 뒤에는 도대체 어떤 속내가 숨어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 경고야말로 이번 사안을 가장 흥미롭게 만드는 딱 그 지점이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아주 다층적인 메시지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가능성을 좀 짚어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역시 브랜드 이미지 관리 그리고 재구축 전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 SPAC 실패로 완전히 구겨진 명성을 회복하고 나는 과거 실패에서 배웠다. 그리고 투자자 보호를 생각하는 책임감 있는 금융가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려는 시도라는 거죠. 아하. 보세요. 나는 위험하다고 이렇게 솔직하게 경고까지 했습니다. 라는 명분을 미리 쌓아두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도 결과가 안 좋더라도 나는 미리 경고했으니 내 책임은 아니다.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거다. 일종의 방어막이자 면죄부 확보 전략일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동시에 이런 역설적인 경고 자체가 또 사람들의 이목을 확 집중시키는 효과도 노렸을 거고요. 네, 상당히 계산된 발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는 좀 더 현실적인 위험 관리 차원이에요. 실제로 이번 스팟 공모 자금의 98.7%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배정이 됐어요. 98.7%요? 거의 다네요. 네. 개인 투자자들한테 돌아간 몫은 1% 남짓 아주 적습니다. 이렇게 개인 참여를 애초에 최소화한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경고까지 함으로써 설령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이나 그로 인한 사회적인 비난 이런 걸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비난을 피하기 위한. 네, 법적인 책임, 도덕적인 책임 이런 걸 회피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와, 98.7%를 기관에 배정했다는 건 정말 결정적인 정보네요. 개인들은 뭐 애초에 참여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려웠던 거군요. 또 다른 해석은 없을까요, 전문가님? 셋째는 시장 기회 포착과 정당화 논리 이걸 들 수 있겠습니다.
팔리아피티아는 지금 IPO, 그러니까 기업 공개 시장이 좀 불안정해서 많은 유니콘 기업들 아시죠? 기업 가치 1조 넘는 비상장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초기 투자자들이나 직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스톡 옵션을 현금화할 만한 마땅한 창구가 부족하다는 현실을 아주 명확하게 지적해요. 아,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이 개선된 스펙이 아주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펴는 거죠. 특히 에너지, AI, 암호화폐나 디파이나 국방, 같이 특정 성장 산업을 딱 삼으면서 이 분야의 유망한 기업들한테는 맞춤형 상장 통로를 제공하겠다, 이런 명분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시장의 어떤 빈틈 혹은 필요를 정확히 파고들면서 자신의 새로운 시도를 정당화하는 그런 전략이군요. 듣고 보니 이것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신호 보내기 효과와 행동 경제학적인 관점입니다. 신호 보내기요? 네, 이건 복잡하고 위험하니까 전문가들만 하세요 라는 경고가요, 역설적으로 이 상품이 뭔가 특별하고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고급 정보나 기회일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거죠. 아, 금지된 과일 효과 같은 건가요? 그렇죠. 딱 그거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동시에 나는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는다. 이거는 다르다. 이런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효과도 있고요. 실제로 그가 X, 예전 트위터죠. 거기서 새 스펙 출시할까요? 이렇게 투표를 붙였는데 71%가 반대를 했어요. 71%나 반대했는데 강행했다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했거든요. 이건 시장의 우려를 내가 충분히 알고 있다. 하지만 나만의 해법과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이런 식의 연출된 자신감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와, 정말 한마디 경고솔에 여러 겹의 계산과 전략이 숨어 있었네요. 브랜드 관리, 위험 회피, 시장 기회 포착, 심리전까지 정말 복잡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바라보는 각기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은 어떨지도 궁금해집니다. 팔리아피티아의 경고를 직접 받은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자금의 대부분인 98.7%를 댄 기관 투자자들, 또 잠재적인 인수 대상이 될 수 있는 스타트업들, 이들은 각각 어떤 관점에서 이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이라는 스펙을 보고 있을까요? 네, 각자 처한 상황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시각이 크게 다를 수밖에 없죠. 먼저 개인 투자자는 말씀하신 대로 경고의 직접적인 대상이잖아요. 과거 스펙 열풍 때 팔리아피티아 같은 인물의 어떤 명성이나 얼린 팟캐스트 같은 그런 팬덤에 휩쓸려서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정보 접근성도 낮고요. 네, 많았죠. 따라서 이번 경고를 액면 그대로 위험하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진심 어린 조언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겠지만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금지된 과일 효과나 혹시 이번엔 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도 분명 있을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자, 그럼 기관 투자자들은 어떨까요? 전체 자금의 98.7%를 책임진 그들이야말로 이번 스펙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플레이어일 텐데요. 기관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하고는 접근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팔리아피티아가 묘사한 것처럼 이들은 변동성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고 투자를 광범위하게 분산된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를 지원할 충분한 자본력을 갖춘 그런 전문 투자 집단이에요. 전문가 집단. 네, 이들은 개선된 인센티브 구조를 꽤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폰서와의 이해관계 일치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요. 과거 스펙보다는 좀 더 합리적인 고위험 고수익,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투자 기회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들 역시 자체적으로 아주 철저한 실사, 듀딜리전스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 투자 결정을 내릴 것이고 만약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발을 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 투자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보력과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인수 대상이 될 수 있는 스타트업들, 특히 유니콘 기업들 입장은 어떨까요? 피인수 대상 스타트업들에게는 여전히 스펙이 꽤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IPO 시장이 좀 불안정하고 자금 조달 환경이 어려울 때는 더욱 그렇죠. 전통적인 IPO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게다가 상장하는 시점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크게 좌우되는 그런 불확실성이 있고요.
네, 타이밍이 중요하죠. 그렇죠. 반면에 스펙을 통한 우회 상장은 상대적으로 절차가 좀 빠르고 간소한 편이고요. 합병 가격이 사전에 결정되니까 상장 시점에 시장의 변동성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구나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처럼 에너지, AI, 국방 등 특정 산업 분야를 명확히 타겟으로 하는 스펙은 해당 분야 스타트업에게는 자신들의 기술이나 비전을 잘 이해하는 파트너를 만날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맞춤형 출구, 엑시트,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다 일리가 있네요.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스타트업 모두에게 각기 다른 의미와 기회, 그리고 위험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이군요.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이 복잡하고 역설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더 큰 의미는 무엇일까요? 현재 금융시장의 흐름이나 투자의 본질에 대해서 어떤 점을 좀 생각해보게 만드나요? 이 사건을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요. 이건 금융공학, 파이낸셜 엔지니어링의 아주 중요한 실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 모델의 명백한 실패 요인, 즉 스폰서와 투자자 간의 인센티브 불일치라는 그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대안 구조, 즉 성과 기반 베스팅을 제시하고 시장의 평가를 받으려는 시도니까요. 하나의 거대한 실험이군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만약 이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해서 스폰서와 투자자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준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건 스폰서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한 진화된 스펙 2.0 모델의 가능성을 입증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오, 완전히 침체되었던 스펙 시장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다른 스펙들도 아마 이 모델을 따라할 거고요. 성공 시나리오는 정말 이상적이네요. 반대로 실패한다면요? 그 가능성도 있잖아요. 물론이죠. 만약 이 개선된 구조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결과가 좋지 않다면 그 파장 역시 클 겁니다. 어쩌면 스펙이라는 금융상품 자체가 가진 어떤 근본적인 한계 혹은 현재의 거시경제 환경에서는 이게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차마스 팔리아피티아 개인에게는 화려하게 실패하고도 배우지 못한 그냥 영리한 투기꾼 이런 비판이 더욱 거세지겠죠. 그의 평판에는 정말 치명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파장이 크겠군요. 네, 결국 이 실험은 금융시장의 중요한 두 얼굴, 그러니까 위험을 감소하는 투기, 스페큘레이션과 새로운 방식으로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자금 조달, 이노베이티브 파이낸싱, 그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앞으로 유사한 금융상품을 설계하거나 혹은 투자자 보호 방안을 논의할 때 반드시 참고해야 할 아주 중요한 선례가 될 겁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실험이네요. 성공과 실패, 그 어느 쪽이든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분명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거 화려했지만 동시에 수많은 논란을 낳았던 차마스 팔리아피티아의 실적, 그리고 이번에 그가 내놓은 이 복잡하게 설계된 경고가 포함된 스펙,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과연 그의 이번 시도는 스펙이라는 시스템 자체를 더 건강하게 만들려는 진심 어린 개혁의 노력일까요? 아니면 결국은 자신의 실추된 브랜드를 재건하고 또 한 번의 실패 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교묘하게 관리하려는 고도로 계산된 자기 방어 전략에 더 가까울까요? 더 나아가서 이 사례는 금융상품을 만드는 사람과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 사이에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것이 이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현대 금융시장에서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를 당신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